자, 오늘 시간은 273페이지에 부동산 증권론 하실 차례요. 연휴들은 잘 보내셨을 테고, 이후에 쉴 수 있는 시간은 여름에 휴가철에 7월 한 마지막 주 정도 됐을 때 쉴 수 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거기 증권론도 매년 시험상에서 이 증권 파트에 대해서도 출제는 해요. 출제를 하는데 교재를 보게 되면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논리는 뭐냐면 부동산 유동화 제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유동화 제도라는 거는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어요? 매각이에요, 매각. 그런데 부동산을 한번 매각을 하게 됐을 때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한번 매각한 그 부동산을 다시 재구매한다는 거는 더더욱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안을 한 게 부동산 유동화 제도고, 부동산 유동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산 유동화 제도가 있고, 하나는 주택자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있고, 하나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를 줄여서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학집상에서는 세 개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네,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갖다가 하나의 상품처럼 유통을 시킨다라고 명시를 하게 되는데, 유동화 제도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명시했었어요. 여기 금융기관이 있고, 금융기관은 이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이나 이제 적금 등을 이제 수신을 받아서 불특정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에요. 근데 대출은 장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일치하지 않냐면 기간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예요. 찾으라고 인출하려고 오면 돈을 내줘야 되는데, 장기로 운영하게 되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무슨 문제가 걸리겠어요?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장기 대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은행은 여기다 대출을 해주게 되면 대출한 것만큼 뭐를 설정을 해요? 저당권은 설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저당권이라는 거 말 그대로 권리지, 이게 현금은 아니잖아요.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저당권을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현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현금이 다시 유입되면, 자, 예금 찾으러 오면 돈 줄 수도 있고, 추가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또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이게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이 제도가 아주 뭐 오래전부터 있는 건 아니고, 미국도 1970년대 이후부터 도입이 됐어요. 미국 애들이 1970년대 이후에 이 제도가 활성화된 거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했을 때 지급 보증을 정부가 해주겠다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발전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택금융공사만 하고 있어요. 근데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는 누가 지급 보증한다?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거예요. 누가 지급 보증한다? 정부가. 그러면 시장에서의 공신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투자하면 증권을 매입하면 최소한 떼일 걱정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스크가 적으니까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국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고 회사채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 적정한 이자만 지급이 된다 그러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시장에서 보다 싼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보금자리론 대출할 때 그 돈을 지원해 주든가 주택연금에 대한 지급 보증할 때 보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 보시면 저당시장의 구조라고 돼 있죠. 그거는 별표하는 거예요. 저당시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차 저당시장이 있고요. 2차 저당시장이 있어요. 1차 저당시장은 자금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주택담보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2차 저당 시장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유동화 중개기관과 그 다음에 투자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요 역할을 바꿔서 시험상에서 3번 인용을 해줬어요. 이거를.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성을 봤을 때 여기 자금 수요자가 있고 여기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자금 수요자 소유의 주택이 있을 때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자금 수요자는 금융기관에다가 뭐를 지급을 해야겠어요? 원리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주택에다가 뭐를 설정하겠어요? 자, 이 저당권인데 여기에서 이 저당권에 기초한 명칭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저당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저당권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저당채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저당채권에 있을 때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자,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저당권에 기초한 소유권이 있죠. 만약에 이게 6억짜리 집인데 3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절반에 해당하는 권리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 그러면 저당권의 기초에서 매월 단위로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저당채권이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저당채권이라고 시험상에서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권리일 뿐이지 이게 현금이 아니잖아요. 돈 찾으러 오면 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 금융기관은 이 저당권을 어디다가 이거를 2차 대출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택금융공사만 담당하고 있어요. 미국은 페니메, 지니메, 프레디맥이라고 해서 다양한 기관이 이거를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일한 기관이 주택금융공사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얘네는 시중의 은행들로부터 저당권 근데 아무거나 매입하진 않아요. 그죠? 최소한 만기가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조건을 갖춘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만 상품으로 얘네들이 인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시중은행들로부터 저당권을 매입을 하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지역에 따라, 만기에 따라, 금액에 따라, 이자율에 따라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요 중에 성격이 유사한 애들이 있죠. 걔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뭐를 만든다.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즉 파생상품이에요. 기존에 대출 상품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금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되는 게 몇 차? 1차. 둘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 게 몇 차? 2차. 그러면 1차 시장에서는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 주냐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저당 채권 있죠? 이거를 저당 채권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 풀링이라는 거는 사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사들여서 하나의 공통된 상품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자금이 조달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매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금자리론 아시죠?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대출 해줘야 안 해줘요? 어? 얘네가 주택연금 있죠? 이거 취급하는데 주택연금 대출 해줘야 안 해줘요? 이거 안 해준다고요, 얘네들이. 얘네들은 대출 업무 능력이 없어요. 주택금융공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네 입출금 이런 능력이 없어요, 업무가. 그러면 보금자리로는 시중은행하고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 판매하는 거예요. 그 시중은행들이 대신 팔아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자기네들 은행에 자체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대출 상품. 걔네는 변동금리라고요, 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객들에게는 뭐를? 자기들 대출 상품을 팔 거 아니에요. 여기 수요자가 와서 콕 찍어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소개를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상품을 팔 거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수익의 차이잖아요, 수익에. 얘네가 보금자리론 상품을 판매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밖에 못 받는 거예요. 자기네 은행에 대출 상품을 판매하면 이자 수익이 생기잖아요. 어느 게 수익이 크겠어요? 이자 수익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하게 되면 그게 이자가 만만치가 않다고요. 한 달에 100몇십만 원씩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데 그거를 20년, 30년 동안 결국 20년, 30년 동안 120, 30만 원짜리 월세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은 이걸 대출받기가 힘들다고요. 도시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500이 안 되고 한 400만 원 수준이면 400에 한 25%에 해당하는 한 3, 40% 해당이 되는 120, 30만 원을 이자로 내고 나면 남는 거 갖고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애들 학원비도 줘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카드값도 메꿔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활성화는 아직은 좀 덜 되고 있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연금도 얘네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얘네는 뭐만 해주는 거예요? 보증만 쓰는 거예요, 보증만. 시중은행이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대출을 해줬을 때 만약에 주택을 나중에 처분해도 채권 회수가 어렵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누가? 주택금융공사가 대납해 주는 거예요, 대납.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결손이 생기겠죠? 그 예산상에서 결손이 생긴 부분은 정부 예산으로 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지급보증 쓰는 거예요? 정부가 지급보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주택연금의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하는 기관이 누구냐. 그 답이 주택금융공사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뭐가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고 그리고 다른 말로 저당권의 발행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를 팔아서 조달한 자금을 무슨 시장으로? 1차 시장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 필요하냐면 주택금융공사는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자가 비싸면 지금도 보금자리론 대출했을 때 그게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누가 돈 빌려서 집 사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1차 시장과 무슨 시장이 있다? 2차 시장. 그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그림 나와 있죠? 네?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장이 있고 무슨 시장이 있다? 2차 시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뒷페이지에 가면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돼 있죠.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해드린 건데, 자, 1차 시장의 금리가 2차 시장의 금리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성이 그렇다는 거고, 전제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저당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대출하면은 대출 이자율이 있어요, 없어요? 이자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저당증권을 발행하면 얘가 수익증권이니까 수익률이 있어요, 없어요? 요 수익률이, 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국채보다는 좀 높아야 되고, 국채 정도의 수준이면 국채를 매입하는 게 낫지, 굳이 여기다 투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보다는 조금 높고, 회사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수익률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충족이 돼야 일단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당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있죠. 위험이 작아야 돼요. 근데 위험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니까 그런 리스크를 덜어냈을 때 투자가 유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차 시장의 금리가 2차 시장의 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요 이자율 있죠. 이거 받아서 수수료 제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이자율이 요 수익률보다 작으면 운영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3번에 보면 저당담보증권의 수익률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요 투자자 있죠. 투자자는 이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거래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개별 저당을 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자금 수요자가 매월을 다니고 원리금을 갚아야겠죠. 근데 조기 상환하거나 얘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로 지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사후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얘네가 해야 돼요. 이걸 사들였으니까. 그러면 얘네가 개별 저당권을 사들인 게 여러 개인데 그때그때마다 사후 관리하려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창구를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얘네를 통해서만 발행하는 거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한테 뭐를 줘야 돼요?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자기들이 개별 저당을 사들여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맥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저당 유동화의 기능비 효과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가장 일단 큰 게 뭐냐면 2번에 보시면 대출자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이 수요자 공급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포인트는 한정된 재원이에요. 왜 한정된 재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100억을 조달을 했어요. 해서 대출을 갖다가 1인당 2억씩 해줘요. 그럼 몇 명한테 줄 수 있어요? 50명. 그죠? 그러면 2억짜리 저당권이 50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팔아요. 그럼 다시 100억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예금 찾아놓으면 줄 수도 있고 추가 대출 또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당권 또 생기면 또 팔면은 현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 수요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한정된 재원인 거예요. 많은 재원 그러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체한다라고 돼 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장기 자금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압축해서 275페이지에 가면 박스 나와 있죠. 거기 수요자, 금융기관, 투자자, 국가, 정책 뭐 나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대출 여력이 확대될 수 있어요, 없어요? 확대가 될 수 있죠.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유동성 위험은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거를 BIS 비율이 있죠. 네, 이거를 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고가 상승시킨다, 높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BIS 비율은 이게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가중자산분의 자기자본의 크기로 측정하는데 자기자본 비율이 커지면 이게 높아지겠죠. 연말이 되면 이 금융당국에서는 시중은행들에게 이 비율이 있죠. 예전에는 8%대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자본이 최소한 몇 프로는 유지해야 된다. 8%. 여러분들이 은행 간에 통폐합한 거 아시죠? 여러 개 은행이 통폐합했잖아요. 통폐합을 할 때 기준이 재무 건전성을 보는 거라고요. 지금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애들이 좋은 애들로 흡수 합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은행에서 이 비율을 맞추려고 12월이 되면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12월 초가 넘어가면 대출해주면 이익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본은 줄어들고. 그래서 1월 달 정도가 됐을 때 대출이 실행이 된다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대출을 해주죠. 근데 이게 통상 만기가 몇 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이면 이거 장기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위험 가중자산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매각을 하죠. 팔면은 위험 가중자산의 비율은 줄어들고 팔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요거까지는 낸 거예요. 시험에서 유동성은 좋아지고 유동성 위험은 낮아진다는 것 있죠. 네, 이건 20회 이전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BIS 비율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가게 되면 보충란에 주택저당증권과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법에 의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용어는 일단 알아두세요. 누가 발행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나중에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는 이제 그 신탁이 있죠. 자기 신탁이 설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인데 그거는 뭐 지금 들으셔봐야 뭐 그럴 테니까 다음에 들어오시는 걸로.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저당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라고 돼 있죠. 뒤로 넘어가면 ABS 제도라고 돼 있죠. 그죠? 네. 자, 이거 앞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하나요? ABS하고 MBS가 있으면 ABS가 더 포괄적인 거예요. 자산 유동화 제도가. 네, 나중에 이것도 추가로 설명.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는 자산 유동화잖아요. 기업의 매출채권, 무슨 뭐 대출채권이고 아니면 모든 자산이 있죠. 다 유동할 수 있는 거예요. 증권 만들어서. 그런데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는 요거 하나만 유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저당채권 하나만. 그러니까 얘보다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좁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래서 거기 276페이지에 보시면 ABS라고 있죠.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따라서 ABS가 MBS보다 광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실상은 신용보강장치는 ABS에 기초해서 MBS가 그대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얘네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우리는 부동산 학이니까 주로 얘만 나오는 거예요. 주택저당 채권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주택저당증권에 보시게 되면 그 밑에 부동산증권글에서 지분증권과 부채증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우셨잖아요. 여기서 발행하는 게 ABS고 여기서 발행하는 게 MBS예요. 둘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둘의 공통점이. 둘의 공통점이. 아니, 지금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 있다고 얘기해놓고 돌아서서 영문으로 두 개 썼는데 둘의 공통점이 이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둘이 부채증권의 대표적인 애들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시험에 쓰는 건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출제가.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게. 리츠. 그러니까 리츠에서 하나 나오고 부채증권에서는 MBS에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증권에서 그냥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응?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다가 별표 해줘야 안 해줘요? 별표 해주고 여기서 나오니까 요거 정리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표정이. 쓱 보니까 여러분들 영어는 잘하잖아요. 응? 영어를 보면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잘하잖아요. 응? 그리고 여기서 시험을 내면은 약어로 표시를 하되 가로 열고 원문을 다 풀어줘요. 왜냐하면 한글 표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 이렇게 가면 진도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응?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천천히 설명을 해주지 이랬다가도 천천히 가다가 진도가 안 끝나면은 학원에다가 진도도 안 끝내줬다고 또 타박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조율해서 끌고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다음에 돌아올 때 또 하니까.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가면 주택저당증권의 종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별표를 해야 돼요. 277페이지 상단에 가면 주택저당증권 나와 있죠. 예, 주택저당증권의 종류예요, 종류. 자, 그러면 자, 주택저당증권 MBS가 있는데 얘가 종류를 보게 되면 지분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S예요. 채권형 MBS의 대표적인 게 MBB예요. 그 다음에 혼합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B하고 그 다음에 CMO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되는 애들은 얘네 둘이에요. 지분형하고 뭐하고? 채권형. 얘는 혼합형이니까 두 개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왔을 때 여기서 지분형하고 채권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저당 채권 있죠? 아까 얘기했던 저당 채권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냐의 구별이에요. 그런데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이것도 부담해요. 모두 부담한다. 조기성한 위험도. 그래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면 MPTS라고 돼 있죠. 네. S가 들어간 애들은 전부 다 얘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S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조기 상환위험 전부 다 누가? 투자자가. 그런데 여기 MBB라고 돼 있죠. 우리가 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글 표기가 비읍비읍이니까. 그래서 발로 들어간 애들은 전부 다 발행자가. 그래서 얘가 발발이라고 해야 되는 거는 여기도 B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발 하나고 여기는 발이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내니까 모든 거를 다 누가?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혼합형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는다는 점에서는 MBB하고 같고요.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MPTS하고 성격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있는 애들이 이것도 부담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것만 구별해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이것만. 나중에 기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문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자, 여기 있는 2차 대출 기관인 예를 들어서 주택금융공사가 있어요.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들로부터 여러 개 은행들로부터 자기들의 조건에 부합되는 저당 채권을 사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들였으면 얘네가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사들일 때는 2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율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다 몇 프로라고? 10%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에 10%니까 2만 원, 3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매월 단위로 뭐가 들어오겠어요? 이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얘네가 갖고 있는 권리죠. 이거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얘한테 20만 원, 얘한테 30만 원, 얘한테 얼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대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시중은행들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것도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투자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말 그대로 MPTS라고 돼 있죠? 거기 패스스룻이라고 돼 있죠? 패스스룻의 영문의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자동이체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자동이체 증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이 그대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얘가 돈을 안 갚아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2만 원씩 들어오는 게 원래 얘한테 가고 얘한테 가고 얘한테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지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래 발행의 기초는 예를 들어서 30년 만기로 발행하는 거야.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네가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얘가 조기 상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이자 들어올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30년 동안의 이자 수익을 기대하고 매입했는데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조기 상환 들어와서 수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MPTS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수익률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MPTS에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원리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주택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소유 지분 증서로서 차입자가 지불하는 부채 서비스액이 있죠. 그게 저당 관리 비용을 제하고 바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지불되는 지분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을 증권의 형태로 발행해서 저당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고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 모두가 누구에게 이전이 된다? 투자자에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발행자는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투자자는 이자율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투자자는 발행자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콜 방어가 불가능하고 통상적으로 MBS에 비해서 수명이 어떻게 돼요? 짧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수명이 짧은지 알겠어요? 조기 상환이 발생하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보장이 되는 상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이게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얘를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시험에서는 여기 어렵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어렵게 안 나오고 딱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내줘요. 그 기본적인 구조만 알아도 충분히. 그죠? 그래서 이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 누가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기본적인 틀서부터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네 갖고 있는 저당 채권이 1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자산이잖아요. 근데 보유 자산을 증권 형태로 매각을 했죠.